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되도록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빼야 하거나 이미 빠진 상태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입니다. 인공 치아를 심는 거죠. 틀니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 또 치료 과정이나 관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치료법을 살펴보고요.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서 특히 음주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리한나의 테이크 어 바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공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넣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과정을 생각할 때 다른 치과 치료보다 시간도 걸린다고 봐야 할 텐데요.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고 가능한 치료일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네. 환자분들께 많이 듣는 고민인데요. 네. 치아를 상실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가 생긴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더 네네. 씌우는 브릿지도 있고 틀니도 방법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요? 다른 치료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임플란트 가장 큰 장점은 독립성입니다. 틀니는 치아가 없어진 잇몸 쪽 힘을 빌려야 하고요. 네. 브릿지는 주변 양쪽 치아를 깎아서 다리처럼 사용하는데요.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고정되기 때문에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저장력을 회복해 줍니다. 네. 독립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변 조직이나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발치되는 치아 자리에만 인공 치아를 해 넣으면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심어질 부분의 주변 치아나 잇몸 상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치부터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낼 기반, 네. 즉 뼈의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보통 치아를 이제 발치하시고 나면 잇몸이 아물고 그 자리에 새 뼈가 차오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급히 서두르기보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임플란트를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광고도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환자분들 입장에선 참 솔깃한 이야기죠.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해서 네. 특정 적절한 케이스에서는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광고는 주의해서 보셔야 해요. 환자마다 골 치유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네. 이 무리하게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임플란트와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상태랄까요?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네.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잡아줄 치주골의 양과 질입니다. 네. 뼈가 너무 얇거나 높이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심어도 버티질 못하거든요. 또 전신질환이 있으셔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치주골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제 주변에는요. 잇몸이 아예 내려앉아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잇몸 이식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오해를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치주염으로 잇몸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과 임플란트에서 말하는 뼈가 내려앉았다는 다릅니다. 네.
임플란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뼈의 볼륨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다행히 최근에는 뼈 이식 기술이 좋아져서 부족한 뼈를 보강하면서 바로 심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는 뼈의 볼륨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용할 수 있는 뼈의 볼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네. 그 임플란트 자체가 들어갈 이제 공간의 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고정체를 심어낼 때 네. 그 길이와 이제 폭과 길이가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임플란트는 문제가 된 치아를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의 잇몸뼈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치아를 뽑은 자리가 신선한 혈액으로 채워지고 네. 이곳이 단단한 뼈로 바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과정을 잘 거쳐야 금속 기둥이 흔들림 없이 뼈에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네. 그 치유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보통은 뽑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안쪽에 이제 성긴 뼈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안쪽에 이제 단단한 뼈로 대체되게 됩니다. 네. 그럼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아주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네. 요즘에는 뼈 이식 기술이 좋아져서 발치하면서 바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뼈를 보강하면서 심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만족스럽게 잘 끝나기 위해서는 주변의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부터 하고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입안에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마치 진흙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세심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무조건 잇몸 치료부터 끝내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치아를 뽑을 때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치 부위 자체는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인접 치아의 상태인데요. 네. 이웃한 바로 옆 치아에 염증이 가득하다면 새 임플란트의 안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인접치 상태를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술과 치료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는 분의 건강 상태도 살펴야 되는 건가요? 치료 시기를 정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신질환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당뇨 환자분이나 골다공증 주사 및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뼈 괴사 같은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정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안전한 치료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당뇨 환자라든지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건가요? 네,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시면 일단 내과로 협진을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좀 안정된 시기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주사는 특정 성분에 관해서는 이제 뼈 괴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술 전후로 이제 몇 주나 몇 개월 정도 약을 좀 휴지 기간을 갖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가 한 번 턱뼈에 심어지면 그 위치에 평생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로 나이 들면서 고려하는 치료법이겠지만 성장기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만약 성장기 어린이가 영구치를 잃으면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때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습니다. 턱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자라는데 임플란트가 그 자리에 고정돼 버리면 나중에 치아 높이가 맞지 않아 심미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소화용 임시틀니 같은 장치를 사용하다가 이제 성장이 종료된 후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임신부나 고령의 나이는 어떨까요? 네, 임신부께서는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을 고려해서 가급적 출산 후로 미루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고령의 어르신들은 요즘 나이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신 건강만 뒷받침되신다면 제 환자분들 보면 8, 90대 분들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치료받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을 보면요, 완성되기까지 치료 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는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마다 심어낸 임플란트가 자리 잡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예, 뼈 이식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원체 가지고 계신 골질이 약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뼈 상태가 좋다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자리 잡는 시간이 이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요. 임플란트의 시작부터 치료가 끝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이 부분은 환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제 초진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수술 직후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우수하다는 전제하에 보통 6, 7주 후 정도부터는 본을 뜨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2달 안에는 최종 보철까지 완성돼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치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어서 임플란트와 턱뼈가 붙을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넣는 건데요. 그 사이에 환자가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혀로 무의식 중에 수술 부위를 자주 건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골 유착이라는 과정 중에 미세한 자극을 높은 빈도로 주게 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 증상 없이 편하게 지내시다가 네. 이제 나중에 본 뜨는 시기에 임플란트 기둥이 그냥 쓱 빠져버려서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에 쓰이는 재료도 궁금합니다. 종류가 많지 않나요? 네, 임플란트 재료는 아주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재료는 타이타늄이라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전 네. 세계에서 공통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죠. 주로 타이타늄이 쓰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타이타늄은 금속인데도 네. 우리 몸의 뼈와 아주 친해서 거부 반응 없이 잘 달라붙는 생체 적합성이 매우 뛰어난 금속입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이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한 후에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세요? 네, 요즘 당연 화두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네. 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10년, 15년 이렇게 오래전 심은 임플란트가 관리가 안 되고 탈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 심는 것만큼 시간 칫솔 잘 쓰시고 매일 양치 잘해주시는 관리법이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이 엑스레이 영상을 찍어서 임플란트 주변 뼈 높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염증 등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쉽게 임플란트 주변 잇몸과 뼈에 네.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 치아의 치주염과 비슷한데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금속이기도 하고 이 신경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환자분들께서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환자들은 어떤 고생을 하시나요? 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염증이 네. 임플란트를 지탱하는 주변 뼈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단단하게 심겨있던 기둥이 흔들리거나 네. 주변에 고름이 차거나 해서 이제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름이 차게 되면 또 주변 잇몸도 붓고 아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심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심어야 되는데 네. 재수술은 처음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만으로도 힘들 텐데 염증까지 생기면 좀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염의 치료도 복잡한가요? 네, 주위염은 일단 이제 초기에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치주 치료하듯이
이게 잇몸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잇몸과 그 임플란트 주변에 마취를 해서 국소 마취로 이제 치주치료랑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단계에서 많이들 호전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뼈가 많이 내려앉아서 조금 방치된 상태가 오래돼서 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네. 아쉽지만 이제 고정체를 제거하면서 재수술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제거하는 과정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뼈에 이미 이제 붙어서 골류착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가 이제 심지가 한 3분의 2 정도가 노출돼 있고 네. 3분의 1 정도가 뼈에 잠겨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낼 때 뼈를 또 갈아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힘든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혹시 헐거워지거나 부러질까 봐 걱정을 하시던데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플란트는 이게 이제 금속 기둥과 머리 이 보철 부분을 작은 나사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네. 매일 단단한 음식을 이제 씹으시는 과정에서 이제 진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미세한 진동이 쌓여서 이제 일부 환자분들께서 이제 나사가 미세하게 풀릴 수 있어요. 네. 또 의도치 않게 이제 아주 드물지만 충격이 금속 기둥 자체에 집중되어 기둥 자체가 수직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아주 드문 경우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마치 정밀 부품 저희가 점검하시듯이 네. 정기적으로 주치 선생님께 관리받으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나사가 풀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증상이 느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처음에 이제 금속 기둥과 보철물을 나사로 연결하게 되면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돼서 편하게 씹으시는데 네. 어느 날 저희 자연 치아 미세하게 흔들리듯이 임플란트가 까딱까딱 흔들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 생기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주치 선생님께 이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뭘 드실 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환자분마다 또 나사가 어떤 분들은 자주 풀리시고 어떤 네. 분들은 뭐 평생 동안 안 풀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제 일괄적으로 표준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네. 너무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드시는 것이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철물 깨짐이나 나사 풀림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저희가 유발할 수 있으니 네. 조금은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임플란트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떨까요? 관리하기 나름일까요? 네, 임플란트는 네. 이제 보통 보철물을 끼신 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보철물을 장착한 날이 끝이 아닙니다. 네. 장착한 날부터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비로소 자신의 이제 평생 치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통해 이상 신호를 빨리 발견을 하고 또 그리고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임플란트 수명은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정기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일반 치아처럼 관리를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양치하실 때 치간 칫솔이나 이런 뭐 치간 세정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네. 또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제 임플란트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싱글 보철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브릿지처럼 연결된 또 보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치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간 칫솔로 하부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치간 세정기라 그래서 또 이제 물이 나오면서 수압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기구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쓰신다면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듣고 계신데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환만으로도 부담인데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퇴골두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괴사라는 단어는 또 죽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퇴골 윗부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름은 익숙치 않은데요. 비교적 흔한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퇴골은 어딘가요? 대퇴골은 보통 위치적으로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뼈입니다.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인데 혹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원시인들이 무기처럼 막 사용하는 그 뼈, 네. 그게 바로 그 대퇴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퇴골두는 넓적다리뼈의 윗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위아래로 구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퇴골을 잡아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제일 먼저 윗부분에 있는 것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골반뼈와 연결되는 고관절을 형성하거든요. 네. 두 번째를 이제 어디로 보냐면 대퇴골두와 대퇴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를 대퇴경부라고 합니다. 이제 목 부분인데 네. 여기가 이제 보통 노인들에게서는 가끔씩 넘어지면서 골절이 흔하게 발생하는 위치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대퇴골 몸통.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대퇴골 간부라고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아랫부분은 대퇴골 원위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무릎뼈하고 이제 연결돼서 무릎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골은 위아래가 나눠져 있고 현재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윗부분 고관절을 형성하는 대퇴골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또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넓적다리뼈의 윗부분이 괴사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예, 좀 사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많이 아프고 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골세포가 죽어서 관절이 파괴되고 그래서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이제 골세포가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예,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는데 이 대퇴골두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경제활동을 하면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외벌이 하는 경우, 혼자서만 어머니가 됐든지 아버님이 됐든지 혼자서 돈을 버는 경우에는 그분이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정이 완전히 이제 경제활동이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 대퇴골두가 외벌이에요. 큰 혈관 하나가 대퇴골두에 이제 폐액을 공급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으면 바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인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잘 모른다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음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는 이제 다쳐서 오는 경우, 그리고 또 좀 흔치는 않지만 심해 바다를 잠수하는 잠수부들한테서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네. 음주가 이제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남성들에게 많은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비교적 흔한가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남성들에게서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가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들도 남성처럼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하면 무혈성 괴사 올 찬스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성들은 뭐 음주나 담배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외상으로 그러니까 다쳐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주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적이 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예, 무혈성 괴사의 발생 원인은 사실 외상도 관련은 뭐 네 번째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은 질환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로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음주 외에 또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테로이드를 의학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피부과적으로는 근선이 있거나 아니면은 만성 두드러기,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치료용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혈액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네. 조금 이제 좀 전문적이긴 한데, 이 혈액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피가 잘 굳는 병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무혈性괴사가 잘 올 수 있는데, 이런 분은 대퇴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든지 간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괴사가 되는 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예, 이 외상은 보통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앞에서 그 대퇴골의 해박지 위치를 말씀드릴 때 골두와 몸통을 연결하는 대퇴경부, 네. 대퇴경부를 통해서 대퇴골도로 올라왔는데 거기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면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대퇴골두 경부에 골절이 되면 골두로 가는 혈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수술해서 정위치에 정합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끊어진 혈관은 다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대퇴경부 골절이 흔하지는 않지만 네.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던 분들은 어긋난 정도에 따라서 한 10에서 30% 정도에서는 무혈性괴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외상과 상관없는 경우는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환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왜 무혈性괴사가 올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음주와 무혈性괴사는 확실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한 연구인데 일주일에 소주를 4병 이상을 3년 이상 드시면 네. 음주를 드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30배 이상의 무혈性괴사가 발생할 찬스가 높은데요. 네. 그 이제 발생학적으로 그랬는데, 네. 그러면 술을 마시면 왜 무혈性괴사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간은 세포가 이제 지방 세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퇴골두 쪽에 지방 세포가 침착하게 되면 네.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뼈 안에 대퇴골 안에 이제 지방들이 많이 들어차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혈관들이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막히게 돼서 무혈性괴사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는데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혈性괴사 있는 사람들의 대퇴골두를 열어서 보면 지방 세포가 다른 분들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세포들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의 네. 흐름을 막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다면서요. 예, 무혈性괴사 있는 분들은 일단은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 하고 옵니다. 고관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양반다리가 잘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한데 네. 대퇴골두 무혈性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반다리가 되기 전에 네. 무혈性괴사가 발생하면 너무 많이 아파요. 아. 이제 왜 아프냐 하면 네. 무혈性괴사가 오면서 혈관이 딱 막히게 되면 그 뼈 안과 고관절에 엄청난 물이 차거든요. 그것을 이제 의학 용어로 부종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차면은 너무나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무릎 관절에도 물이 차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무릎 관절에는 물이 한 30에서 50cc 정도 차면은 아픈데 고관절에는 물이 한 10cc만 차도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면 다리를 절게 되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양반다리가 되지 않습니다. 양반다리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한테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 혹시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보면 양말 못 신거든요. 이제 심해지면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고 나면 고관절이 안 좋은데도 허리나 엉덩이, 무릎까지 아플 수 있겠습니다. 넓적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허리, 무릎 관절 부위까지 두루두루 다 아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대퇴골두가 고관절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 고관절이 사타구니 부위인데 거기에 해부학적 특성이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고관절이 안 좋은데도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감별이 필요해요. 네. 일단 부종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고관절 부위가 퉁퉁 붓는 건가요? 고관절 안이 붓는데 너무 깊이 있으니까 붓는 걸 잘 못 느끼죠. 피부가 무릎 같으면은 붓는 게 느껴지는데 고관절은 워낙에 관절낭도 있고 근육이 많이 둘러싸고서 붓는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MRI나 정밀 검사 해보면 물이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 한정되는 공간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통증은 뼈의 괴사가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괴사가 딱 되면 그때부터 물이 차고 이제 통증이 오는데 그 다음에 통증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골두가 죽으니까 함몰이 일어나거든요. 골두가 찌그러든다는 말을 갖다 영어로 우리가 함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게 됩니다. 네. 또 연관통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디스크로 생각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있는 경우에 연관통 이야기를 꼭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제는 고관절에 있는데 이 척추센터 갔다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관통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척추센터에서 척추를 전문하는 선생님들이 고관절에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고관절 검사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은 뭐라고 하세요? 너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 무혈성 괴사는 단어 자체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또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수술이 필요하진 않고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이제 처음에 용어를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복잡한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무혈성 괴사의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대퇴골두가 많이 죽었느냐. 그리고 위치가 대퇴골두가 둥근데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체중 부하 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사 범위가 한 200도 정도 작다고 계산하면 그냥 지내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00도가 넘어서는 경우 그 한 중간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골두 함몰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대퇴골두에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도 빼고 그다음에 부종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질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차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관리 차원에서 약물을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물이 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이 어떤 형태냐면 염증에 의한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무혈성 괴사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도를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사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골다공증에서는 약제들도 우리가 많이 써보고 했는데 괴사 범위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해도 약제들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혈성 괴사가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치료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일까요? 짧은 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리치료는 항상 그 고관절 주위에 염증이 들어차면 염증이 있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온열 치료나 온열요법을 해주면 염증 물질이 빨리 빠지고 그다음에 아무리 고관절이 안 좋더라도 관절을 둘러싸이는 근육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면 환자가 좀 더 덜 아프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요법도 하지만 초기에는 네. 물리치료제 온열요법을 먼저 시행해서 네. 통증을 좀 줄여주는데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재활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따뜻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술 이해 방법을 해보고도 대퇴골두가 함몰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행이 힘든 경우가 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 견디는 경우나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수술법은 다양한가요? 옛날에는 많은 시도를 했어요. 네. 대퇴골두에 구멍을 내어서 피를 순환시켜주고 또 부종을 빼주면 좋아진다 이런 연구가 많이 했었는데 효과들이 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초기에 있는 무혈性개사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혈性개사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이게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데 저희 병원도 저희 그룹도 그걸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허가 임상 단계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건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고 좀 더 데이터가 나와야 어떤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연구들은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줄기세포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건 있는데 그건 실험적인 거고요. 이거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무혈性개사 수술 방법은 현재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인공관절을 이제 쓰는 건데요. 관리를 위해서 신경 쓴 부분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절면에 대한 이해와 재료학이 발전하면서 인공고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세라믹 관절면을 쓴 경우에는 한 20-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한국인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있고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세라믹형 인공관절을 쓰면은 거의 한 30년, 40년은 그냥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더라도 난폭 운전하고 거칠게 사용하면 차 오래 못 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공관절도 잘 쓰고 안전하게 써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관절면이 좀 다치지 않도록 쪼그려 앉는 거를 줄이거나 달리기나 이런 격한 운동을 안 하고 좀 아껴 쓰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30년 정도 이상의 수명을 잘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로 혈액이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